3년이 다 돼가니까 전쟁도 끝날 때가 되었다 싶었는데 이제는 미사일 사거리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미사일 사거리가 우러 전쟁에 얼마나 중요한지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글쎄요, 이제 전쟁이 좀 끝났나 싶었는데 그런데 지난 24일 우크라이나가 스톰 섀도의 미사일 공격으로 그 우크라이나 발표에 의하면 북한군 500명이 폭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러시아도 신형 미사일로 즉각 반격을 갖다 했는데 이렇게 미사일로 인해 가지고 우러 전쟁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제한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선 19일 날이죠. 지난 19일 날 미국의 에이티킴스 미사일이 사실은 그 러시아의 브란스크 주를 공격을 해가지고 탄약고를 폭발을 시켰거든요. 이 브란스크 주는 바로 벨라루스하고 그리고 크루스크 주 사이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크루스크 주의 군수 이렇게 지원 시설이 이제 밀집해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네네. 그걸 공격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이 스톰 섀도우를 통해 가지고 이 크루스크 지역을 공격을 했는데 여기는 12기의 이 스톰 섀도우가 공격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미사일 중에서 일부는 지하 통신 시설을 공격을 해서 북한군 장성이 이제 부상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한 발은 아무래도 이제 북한군의 주둔지를 이렇게 때린 것 같습니다. 주둔지를요? 그래서 네네. 거기서 한 500명 정도가 이렇게 사망을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장교 2명, 통역관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네. 이것이 이제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미국 군사 전문 매체에서 이것을 발표를 했고 이것을 이제 다시 우크라이나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보도를 했거든요. 미 국방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정황을 볼 때 꽤 많은 북한군의 사상자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미국하고 영국이 미사일 사용을 승인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이유, 그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10월 중순부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용병 형태로 파병하는 게 계속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리 이제 국가정보원에서도 이제 몇천 명이 어떤 형식으로 가서 어디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지까지 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하는 데는 이제 상당히 꽤 그 신중한 태도로 접근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보도 나오는 것이 이제 인원 문제 몇 명 정도가 갔을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들은 보병 전술, 드론 운용 전술, 포병 전술 이것을 받고 있다는 것이 계속 보도가 됐거든요. 드디어 이제 그 11월 초에 들어서면서 이 북한군이 크루스크 주 전투에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을 해서 그 전투가 있을 거다. 네네. 이런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오고 그것을 이제 미국이 확인하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에 대한 미사일 제한 조치 그것을 이제 해제 줌으로써 미사일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을 사격을 했고 바로 이어서 영국제 스톰 섀도우 이것도 이제 순항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까지도 바로 합세해서 크루스크 주를 공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북한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건 좀 석연치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사일하면 사실은 사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족쇄를 해제한 속내가 혹시 따로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지금 이제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을 이제 더 이상 이것이 손상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아주 선의의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또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2년 10개월 동안 지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정말 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원을 다 했지 않습니까? 인도적인 지원도 하고 무기 지원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했는데 지금 이제 북한군이 여기 참전을 해서 크루스크 주를 탈환하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북한이 크루스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년 10개월 동안 노력해온 것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로서도 자신의 임기 동안에 이것이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네네. 생각도 동시에 해봅니다. 네, 그럼 요번에 이제 사용된 그 미사일이 장거리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에이테킴스인데
많이 들어봤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제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것은요, 그 1980년대에 미국이 소련을 이제 타겟으로 해가지고 로키드 마틴에서 이제 개발한 그런 미사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사용된 것은 걸프전 때 한번 사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라크전 때 사용이 됐습니다. 그때도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된 건 아니고요. 이라크전 때도 한 30발. 30기 정도 사용이 됐고 걸프전 때도 한 40기 정도가 사용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탄도탄 미사일인데 사거리가 한 300km 정도 나가죠. 300km 요. 그리고 이제 네네. 한 발에 한 20억 원 정도 되니까 네네. 뭐 만만한 비용은 아닙니다. 네네. 크게 보면은 탄두가 두 종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300km 정도로 날아가서 폭탄 속에 폭탄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탄이 우산처럼 확 펼쳐지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이것을 접촉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 탄약이 펼쳐지면서 그 안에 자탄이 한 900개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확 퍼져가지고 목표물을 때리게 되면 이게 이제 축구장 면적이 한 4배 정도 네네. 그것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네네. 하나는 단일 탄두죠. 단일 이거는 탄두. 이제 접속탄이 아니고 단일 네네. 탄두인데 이것은 한 500파운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한 230kg 네네. 그램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될 텐데 이것은 주로 대형 구조물을 파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게 미국에서 에이테킴스를 러시아 땅으로 쐈을 때 하나는 이게 지하 통신 시설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지하 통신 시설로 간 것은 아마 이게 두 번째 탄두, 그러니까 단일 탄두로 아마 바로 가서 대형 구조물을 때렸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군이 주둔해 있는 곳으로 알려진 그 주둔지를 때린 것은 아마 첫 번째 탄두, 네네. 좌탄이 이제 확 펼쳐지는 네. 그것을 때리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0명씩이나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이 지금까지 전황과는 달리 앞으로 어떤 영향을 이 우러 전쟁에 미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확정 가능성이 있죠. 확전 가능성. 네, 확정 네네.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사거리가 300km 이상이 나가니까 바로 전선에 있는 서로 상대방을 죽이는데 사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상대방의 그 전쟁 잠재력, 그러니까 그 전쟁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군 비행장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휘소일 수도 있고, 보급 기지일 수도 있고, 탄약고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때리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선에 있는 적보다는 오히려 전쟁의 잠재력을 이렇게 파괴하는 데 사용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네. 러시아는 사실상 뭐 이거하고 관계없이 계속해서 그 전에도 이렇게 미사일들을 다양한 미사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쏘았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로 그걸 쏘지 못하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손발을 묶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풀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기회가 생기는 거죠.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잠재력을 때려서 그것이 이제 러시아 군을 더 보강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아마 이것이 결정적으로 전쟁에 또는 이 전투 상황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러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미사일 사거리 확대에 동조한 것 같아요. 그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이 프랑스가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족쇄 해제를 시사했다고요? 네, 아마 지난주 토요일이죠. 아마 바로 이 프랑스 외무부 장관이 BBC하고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다. 네. 그래서 이게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공동으로 생산하고 있는 게 스톰 섀도우, 그러니까 영국 말로는 스톰 섀도우고 프랑스 말로는 스칼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네. 이제 지원해주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파병 여부 있잖아요. 그럼 프랑스군 파병할 거냐? 그것도 네.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파병까지요? 그렇죠. 그것도 열려 있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러시아가 1km씩 전진할수록 유럽엔 1km씩 위협을 받고 있는 거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오늘이 26일이잖아요. 네네. 오늘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나토하고 긴급 그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회의가 나토에서 이제 개최가 되면 나토가 어떤 이제 단일한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토가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대신에 오히려 영국이나 또는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태리나 이런 유럽의 강대국들이 어떤 개별적인 목소리를 내서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참전 여부를 얘기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글쎄요, 이제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던 역사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막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거 굉장히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러시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에이테킴스하고 스톰 섀도를 이제 발사를 하니까 바로 러시아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죠. 그게 바로 오레시니크라고 하는 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의 특징을 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마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 네네. 이제 이 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이에요. 중거리요. 중거리 미사일은 사거리 3,000에서 5,500km 정도 나가는 거거든요. 네네. 두 번째는 이 미사일은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가 마 5 이상을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오레스니크는 마 10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게 아니고요. 요게 미사일이 올려지고 난 뒤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은 이게 변칙 기동을 했다가 나중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로 치솟았다가 아주 급 강화하거든요. 그때의 속도가 마 10이거든요. 마 10. 그러니까 이것을 요격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네. 세 번째 특징은 이 미사일은 다탄두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다탄두라고 하는 것은 탄두 안에 작은 새끼 탄두들이 이렇게 몇 개씩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오레시니크를 개암나무라고 얘기하는 것도, 개암나무 열매 보면은 한 가지 속에 몇 개가 아주 그냥 도토리처럼 몰려 있잖아요. 개암나무를 잘 몰라서. 예, 예. 네, 그것을 이제 오레시니크를 이제 개암나무라고 네네. 그러는데 바로 그 열매를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발사한 것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떨어지는 영상을 봤을 때는 6발 정도 떨어진 것 여섯 같아요. 발이요? 네네. 그러면은 한 탄두 속에 6개의 조그만 탄두들이 있어서 그것이 각계 목표물을 찾아가지고 가서 때린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MIRV라고 얘기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가서 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이 미사일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우크라이나는 이게 ICBM이라고 그랬어요. 네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그 다음날 무슨 소리냐, 이게 ICBM이 아니고 내가 오레시니크 이거 신형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한 거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핵탄두는 탑재하지 않았다. 딱 그 소리였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여기 네. 핵탄두 탑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협박이네요. 그렇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런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발사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협박이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인데, 이 3,000에서 5,50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 전체가 다 타격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대한 어떤 그 공포, 어떤 유럽에 대한 압박, 뭐 이런 것들이 이 속에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름은 개암나무인데 위력은 어마어마하고 그렇죠. 참 두려운 그런 그 무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렇게 미사일 사거리가 제한이 이제 해제가 되니까 확전될 걱정이 사실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결정을 누가 내렸느냐? 바이든이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는 좀 불만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좀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 선거 공약도 그러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캠페인 기간 동안에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 조기에 끝내야 된다. 그러면서 현 접촉선을 휴전선으로 하고 좌우를 연해 가지고 한국의 남북한처럼 이렇게 거기에 비무장지대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왈처라고 하는 안보 보좌관으로 내정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한 걸 보면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쟁 끝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푸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푸틴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나는 휴전 협상하거나 또 뭐 종전 협상하거나 이 협상에 나 관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영토는 일정 부분 양보를 하더라도 내 안전은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왜 이제 그러면은 세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왜 그러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안전이 보장돼야 되느냐고 주장하느냐 하면 사실상 이게 탈냉전이 되고 구소련이 해체됐을 때 우크라이나는 그때 당시에 핵무기가 세계 3위였어요. 네네. 그 정도로 핵무기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부다페스트 협정을 통해 가지고 1994년도 이걸 포기했거든요. 그렇죠. 부다페스트 협정에 서명한 나라가 미국, 영국, 러시아예요. 네네. 그게 안전 보장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안 해줬잖아요. 다 시건이었죠. 그렇죠. 2014년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014년에 동부 동바스 뺏어가고 크림반도 뺏어갔잖아요. 네네. 러시아가. 네. 그때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다음에 유럽 안보 협력 기구라고 OSCE라고 있습니다. 그 3자가 모여가지고 민스크 협정을 2번에 걸쳐서 체결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2월달에 러시아가 또 다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 영토 조금은 포기할 수 있어. 그런데 내 안전을 보장해라. 그러면은 미국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주든지 그렇지만 나 나토에 넣어주든지. 그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생각이 좀 다르죠. 한쪽은 나토는 절대로 안 된다고 푸틴이 그렇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나토 가입은 유예하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나토 가입 시켜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토는 내 좀 준다. 그러니까 이것이 금방 되겠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 이전에 무슨 뭐 결과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네. 설령 이제 취임하고 난 뒤에 이걸 막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워낙 첨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타결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꽤 시간이 흘러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마 미국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발을 뗄지 모르지만 유럽은 아마 여기서 발을 절대로 안 뗄 거다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합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네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결국은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역시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이러한 장거리 미사일 허용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를 받았다라고 해요.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아마 그 스톰 섀도우의 발사 부분에 대해서 영국으로부터 이제 통보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이테킴스를 이제 발사한다, 허용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미국이 나토도 이제 알려주고 뭐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알려준 거죠. 근데 한국은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은 변함없는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상황을 봐가면서 단계별로 대응하겠다. 그게 첫 번째예요. 네네. 두 번째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오늘이 화요일이니까요. 이번 주 내로 러시아의 특별사절단이 한국에 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 특별사절단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아마 들을 거예요. 그리고 듣고 나면 우리 한국 정부가 최종적으로는 트럼프 당선인 척, 특히 이제 왈처라고 하는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사람하고 아마 물밑 접촉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진 상태에서 결정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네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은 무슨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뀐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단계별로 대응하겠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협조해서 우리가 어떻게 취할 것인가 하는 그 조치를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 기억에는 우리나라도 미사일 지침이 있어가지고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이제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1978년도에 대한민국이 백곰이라는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네네. 이게 이제 뭐 북한은 뭐 그때 생각도 못하는 그런 미사일이고 그 놀란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이 놀랬고 북한이 놀랬고 한국 사람이 놀랬어요. 네. 한국 사람은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미사일을 쐈지 이렇게 우리도 놀랬고. 놀랐습니까? 그렇죠. 네네. 북한도 이제 놀래죠.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미사일을 쐈어? 네. 그런데 정작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놀랬냐면 아니 그런 기술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저걸 내 모르게 미사일을 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미사일을 역설계해가지고 그걸 만든 거거든요. 네네. 그럼 이게 기술의 문제가 또 걸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사실상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 거 네네. 1979년도에 한국 스스로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선언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거리는 180kg만 180km만 나가고 네네. 이게 180km만 나가고 거기에 탄두 무게는 300kg만 하겠다. 네네. 그 정도만 이제 서로 합의가 됐다가 그게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을 이제 거치면서 사거리가 300km로 늘어나고 800km로 늘어나고 네네. 탄두 중량도 처음에는 있다가 점점 이제 다 없어졌죠. 네네. 그래서 이게 2021년도 6월 달에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 그때에 6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사일 지침을 해제를 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 미사일은 현무 계열이라고 해요. 네. 현무 1, 2, 3, 4, 5까지 갔는데 현무 1은 시험용이었고요. 이제 주로 탄도 미사일은 현무 2, 4, 5고요. 네네. 순항 미사일은 현무 3입니다. 네네. 그래서 탄도 미사일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오는 거고 이제 속도는 굉장히 빠른 거고 순항 미사일은 아주 그 어떤 지점을 정밀하게 이제 타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발전을 했냐면 우리가 뭐 300km, 500km, 1000km, 1500km, 3000km까지 지금 나가게 됐고요. 네네. 특히 이제 해무5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이렇게 기념식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우리 그 엄청나게 큰 그 이 미사일이 개걸음 하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아마 보셨을 네네. 텐데 네네. 구축 18륜짜리인데 이게 탄두 무게가 8톤입니다. 8톤. 그러면은 탄두 무게하고 사거리를 그냥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네. 8톤이 300km로 날아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4톤으로 줄이면 600km로 날아가겠죠. 그렇겠죠. 2톤으로 줄이면 네네. 이게 이제 톤수를 앞에 탄두 무게를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한국도 거의 뭐 ICBM급을 이제는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그 미사일 기술도 대단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거리 제한이 풀렸으면 이른바 K 방산에도 아주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거리 제한이 풀린 거하고 네네. 수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네. 왜 그러냐면 사거리 제한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 다 풀렸지만 이걸 수출할 때는 300km 이내로 제한되도록 돼 있는 것이 MTCR이라는 레짐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MTCR이라고 하는 그 규정 속에 보면 이것이 미사일 테크놀로지 컨트롤 레짐이래. 그러니까 미사일 기술 통제 레짐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300km 이상을 못 나가게 그러니까 그보다 작은 거는 수출할 수 있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할 때 천무라고 네네. 하는 것은 그래서 사거리 290km짜리만 보냈어요. 300이 안 되게. 그렇죠. 네네. 그런데 지금 어디서 이제 이걸 풀어달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거 사거리 좀 늘려서 풀어달라. 그 네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MTCR 규정 중에서 이게 이제 사거리가 300km가 넘더라도 그것이 대량 살상 무기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사거리가 300km를 늘어도 수출할 수도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해 8월 달에 우리 국가안보회의에서 이걸 결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출하는 것도 좀 여유롭게 사거리를 늘려서 수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네. 아마 앞으로도 수출은 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지요. 네, 알겠습니다. 우러 전쟁 추이 앞으로도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실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